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각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윤혜 의원이 지금 이재명 지사를 향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현장 연결해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그리고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은 더 받아봅시다라는 지사님?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지사님, 보고받은 게 아니고 자, 이번에 제 얘기 들으시면 답변 언론 나중에 보도를 하실 보고 시간 알게 된 드릴게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안아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만 이 기억 안 난다는 게 국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민간에게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합니다. 이재명이 명구해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또한 모르고 있다면 당시의 지사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자, 정리해 주세요. 예, 저 지사님 저 답변할 시간 주신다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하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팩트에 관한 것들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이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저 최대한 네, 충실하게 충분히 좀 답을 할 수 주세요. 있기를 주십시오.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상이 규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팩트를 찾아내고 국민들한테 진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좀 조용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에 이런 얘기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는 김은혜 의원께서 읽으시는 그 문서를 아직도 저는 못 구했어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안 주더군요. 당시에는 위례 신도시에서 제가 비율로 정했다가 5% 투자하고 50%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쭉 줄어가지고 150억으로 줄어드는 걸 보고 야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니구나. 반드시 고정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해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합동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고정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계약 협상 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초과 예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읍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저것도 언론 보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저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땅을 팔기로 했는데 5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그 직원이 나중에 이게 집값 오르면 5억 이상 오르는 거에 30% 받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이건 우리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게 시방침이었고 시방침을 도시공사는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집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라고 하면 확정 이익을 정한다는데 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당시에 이게 예정 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티가 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다 했습니다. 답변 나오셨습니까? 아니, 답변 나중에 하라며요. 귀당에서 답변 나중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왜 박성민 위원님께서 나서십니까? 김은혜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자, 사회자라 지금 뭐 어디 지역 행사합니까? 예?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라 그러네.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답변하려고 그러면 자르고 나중에 대답하세요. 나중에. 그 지금 나중에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려면은 답변을 들으세요. 자, 5점 마지막 질의로 서울 강서구 출신 진성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하십시오. 질변 다 하시고 하세요. 보충 질의하세요. 질의하시고 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예,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마이크 넣어드리. 진성준 의원 마이크 넣어드리. 네, 서울시 강서울 출신 진성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들이 민간 개발업자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민간 개발업자에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정말 성남시가 온통 4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LH가 하기로 했던 대장동 공공개발을 마침내 포기시킵니다. 2009년 6월 달에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하겠다고 지정 제안을 합니다. 이걸 성남시가 받아들이죠. 네. 그런데 2009년 9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결과로 2010년 6월 달에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발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안 된다, 공공개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공개발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개발 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개발업자한테 가죠. 개발업자에게 가죠. 그리고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가지고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거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2012년도 3월이면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그래서 택지 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힘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자, 택지를 국토위 우선 국감 공급받아가지고 경기도를 다섯 상대로 한 필지에서 사업할 수 있었던 거 국정감사 아닙니까? 질의응답 내용을 잠시 보셨습니다. 오전에도 역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이 민간에 엄청난 이익을 주었던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의 이 설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함께 더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준비된 첫 번째 소식 전화 연결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해당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은하 기자, 자, 잠수함에서 발사된 모습이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건가요? 예, 영상은 아니고 사진인데요.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5년 전 SLBM을 발사했던 잠수함에서 또다시 신형 SLBM을 발사했다며 이 잠수함을 824 영웅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824는 북한이 처음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날로 이날을 기념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자체 개발한 SLBM 잠수함 시험 발사에서 세계 7번째로 성공했다며 북한을 SLBM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신형 SLBM은 지난 11일 이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했던 소형 SLBM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북한은 활공 도약 기동, 즉 비행 후반부에 고도를 다시 올리는 풀업 기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해상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요격을 회피하는 성능도 갖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 참관하지 않았는데 5년 전 직접 참관하며 성공을 자축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최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 시험 발사를 모두 참관했던 박정천 당비서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도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미 국무부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의 반응 그리고 미국 반응 어떻습니까? 예, 우선 청와대는 어제 발사 소식을 듣자마자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3국이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도발 행위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건데요. 다만 지난달 썼던 도발과 같은 이 북한을 자극할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이란 큰 틀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유엔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 1일에 이어서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로 미국이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뉴스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지사, 이 국감, 두 번째 국감에 임하고 있는데요. 국감에 출석하기 전에
이 월요일에는 이 취재진과 만나서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 출근길에는 상당히 짧게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거의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가 네. 경기도청에서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월요일에도 이제 뭐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지사 측의 평가는 뭐 국감에서 잘 선방했다.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겠지만 어쨌든 전체 과정에서는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일단은 좀 말을 좀 줄여서 오늘은 좀 또 국토위 국감은 좀 묵직하게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짧게 한 게 아니라 아예 말 없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취재진을 네. 향해서 손 한 번 들고 그냥 출석을 들어가 버린 그런 장면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요, 오늘도 경기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요, 이 성남시장 시절 업무,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한 기관 증인으로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의 인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제가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감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자, 이재명 지사는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면서 이 도지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입장을 밝혔고요. 조금 전에 앞서 우리가 국감 현장을 봤을 때도 질문 내용이 저러하면 본인이 대답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이었죠. 지난 월요일에 국감과의 차이점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감 월요일 때는 이 웃음을 보이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웃음기가 사라진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응답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대장동 특혜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맹공은 이 두 번째 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도둑질 한 사람은 뭡니까?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죠. 도둑질 한 사람은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도둑질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걸 하라고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자, 그걸 막던 게 오늘 저기 때문에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하죠. 누가 보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이고 그게 도둑질한 국민의힘이라니까요. 물건을 가지거나 나눈 사람은 작물을 가진 사람은 작물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저죠. 네. 자, 한국장. 이 계속 월요일서부터 맴도는 이야기입니다. 도둑과 이 책임, 이 논란을 얘기를 하고 있군요. 예. 사실 이제 월요일에 의해서 수요일까지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에서 국감을 하고 있는데 질문도 거의 비슷하고 사실 이재명 지사의 답변도 거의 도돌이표입니다. 월요일에 나왔던 그런 답변들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연 이게 누구 게이트냐, 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재명 게이트냐, 누가 도둑이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모두 월요일에도 나왔던 양쪽 주장들,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답변 모두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토위에는요. 아시다시피 정의당 대선 후보이죠. 심상정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에는 심상정 의원의 발언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심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가 많이 지금 부족했죠. 70%가 대장동 사업이 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근데 왜 택지 사업으로 제한하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위탁된 사무였고 저희는 하여튼 제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보고받은 것도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네, 봤는데요. 공모 지침서에는 찾아보니까 그래프 한번 줘보세요. 이것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한 게 아닌가.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요,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본인이 부족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5,500억 원을 공공으로 환수한 이 확정 이익. 자, 이 작은 게 절대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결코 해본 적이 없는 큰 액수다라는 부분을 계속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군요. 예.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 오늘 답변을 보면요. 네. 지금까지 공익 이렇게 해가지고 민관 해가지고 총 환수한 게 1,70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네. 나는 대장동 여기 개발해서만 5,503억 원을 지금 환수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한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5,500억 이 작은 돈은 아니죠. 당연히 네. 큰 돈인데 그거를 환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관 합작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원주민들은 원래 시가보다 싸게 네. 수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손해 본 거잖아요. 강제 수용을 당했으니까요. 그렇죠. 공공 예.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대략적으로 원주민들은 절반 가격에 넘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산지는 50만 원, 그다음에 농지는 220만 원, 그리고 택지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 보통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래 이재명 지사는 평당 1,100만 원 정도의 아파트 내가 공급할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 얼마였어요? 평균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예, 저걸 택지 개발했을 때 대략적으로 대략 한 700~800만 원 이 정도 들었을 거로 예상하고 거기다가 1,20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정도 평당 만약에 건설비가 든다면 이득 한 평당 200만 원 하면 1,4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초과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실무자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안 했는지 그리고 네. 경실련에서 그 초과이익이 무려 1조 8천억이 넘는데 네. 왜 그것뿐이 못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5,500억이 작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자, 유 전 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서의 논란은 오늘 국감에서도 계속 핵심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없다는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은 십몇 년 전 사안이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억이 안 안타깝게도-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앞이 제가 봐도 될까요?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에 기술 지원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여기에서 짰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대변인님, 이 이재명 지사의 오늘 발언 가운데 기억이 안 난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왔거든요. 앞서 이 김은혜 의원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만약 능력이 된다면 사장도 시켰겠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가장 불편한 지점이 지금 유동규 그렇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지금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고 공공이익을 환수했다. 5,503억을 환수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민간들이 불법으로 한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도 좀 국민들에게 좀 미심쩍어 하는 부분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죠. 그런데 일단 채용 절차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사장을 시켰지. 내가 뭐 굳이 본부장을 시켜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겠느냐.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절차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지사님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은 나는 뭐 어떤 자리에도 그 사람을 뭐 임명을 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항상 좀 명쾌하게 답변하시는데 이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으로도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차이점을 살짝 느꼈는데 월요일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몇 번 귀에 이제 들려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오늘은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라고 들으셨습니까? 오늘 뭐 일단 월요일 행안위 국감에서 좀 평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좀 작정을 하고 뭔가 팀을 짜서 팀워크를 다지면서 이제 나온 걸로 보는데 이재명 지사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질문이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긴 어떤 절차를 설명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끌고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절대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작전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는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답변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께서 이것을 다 이해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시간도 길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의 답변을 들을 때 내용보다 태도 얼마나 진솔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본인의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가를 보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국감 받을 때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틀리잖아요. 그럼 위증해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가 이미 준비한 답변은 그대로 뭐 도돌이표로 계속 반복해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새로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틀렸다. 나중에 그게 고발되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서 들어봐야 되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보다는 조금 기억이 안 난다라는 그런 발언도 몇 번 더 눈에 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요 지난 월요일과 오늘 국감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발언도 역시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잠시 확인해 보시죠. 초과 이익 환수 규정, 이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꾸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내가 잘 모른다, 실무적은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지사께서는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 거 아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 발언이 지금 어제부터 오늘 오전 국감 때까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이 해당 발언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를 자백한 셈이다라고 어제부터 몰아세우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측은요, 이 논란이 확산이 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주어가 내가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번의 건의를 무시했다라는 식으로 다시 재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보도를 살펴보면요. 직원들이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나 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모 지침에 위반돼서 환수 조항을 넣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핵심이 이 부분이거든요. 민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제부터 이 삭제가 아니라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말부터 스텝이 약간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지사가요. 완전히 꼬였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넣고 싶었는데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네. 즉 이재명 지사 얘기는 그거잖아요. 공모 지침을 먼저 낼 때 공공의 확정이익, 고정이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추후에 협상 과정이라 하더라도 민간 이익에 대해서 규제라는 뭔가를 넣는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그 공모 지침에 있는 내용들이 법적 구속력이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아하. 얼마든지 추후에 개별 협약을 할 때 네.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배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랬더니 오늘 하는 얘기는 추가하자는 건의를 묵살한 것은 그 주체가 이재명 시장이 아니고 당시 시장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궁색하죠. 네. 자, 이재명 지사는요. 앞선 기자회견에서요.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라고 여러 번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죠.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요.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율을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글쎄요. 이 10%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이익까지 포함하더라도 최대치를 해도 25%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공공환수율은 10%다라고 지금 경실련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아까 액수로는 지자체가 이런 액수를 공공환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재명 지사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전체 사업 규모 액수를 보고 비율로 따졌을 때는 비율로는 상당히 낮은 게 아니냐 지금 이 지적인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이제 경실련에서 어제 저거를 발표할 때 아마 오랫동안 꼼꼼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국감 기간 중에 또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진 게 단일 사안을 놓고 이재명 지사가 보는 관점과 국민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야당이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공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와 민주당 이재명 지사가 이제 5,503억이라고 본 부분과 어제 경실련에서 얘기한 토지 매각 배당금 1,800억이라는 거. 네. 이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좀 전문가들이 네. 한번 정말 심도 있는 좀 그 토론이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네. 때 앞으로 진짜 이런 어떤 개발할 때 있어서 민간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공공이 환수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법이나 지침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해당 문제점이 먼저 다 지적이 되고 해결이 난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겠죠.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틀 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요.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내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김호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 성남시 등 모든 곳을 성역 없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이 빠져 있는 것은 대검은 몰랐어요? 수사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아니, 몰랐는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하셨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중앙지검에 지시를 하셨는데 중앙지검이 그럼 문개고 그런 있는 건 거네요? 아니고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다는 것까지는 그러면요. 알고 하나 있었고요. 더 여쭤볼게요.
성남시장실의 압수수색 필요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장소를 압수수색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이거는 것인지는 문계에서 수사팀이 하고 판단합니다. 있는 거니까. 자,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시장실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런 대답을 한 건데요. 이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됐다. 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이 빠진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이 검찰이 수사 흉내만 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글쎄요, 이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빠진 이유 검찰총장이 모를 수가 있나요? 제가 이제 검찰을 한 5년 8개월 네. 출입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압수수색 하기 전에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걸 보고를 받으면서 야 성역 없이 모두 압수수색해라. 거기에는 뭐 시장실, 비서실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까지 지금 4번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제가 보면은 4번 다 지금 시장실은 예, 안 압수수색에서 들어갔습니다. 다 빠진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소극적인 압수수색에서 안 들어갔느냐? 제가 실무적으로 그냥 네. 법조를 출입한 기자로서 제가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모든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전산실에 있을 거예요. 그죠? 네. 5년 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보통신과 도시주택국 거기 있는 전산실은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 있어요. 네. 들어 있는데 그럼 과연 시장실하고 비서실을 뺀 것이 소극적이냐? 지금 이미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로 왔어요. 네. 그리고 은수미 시장이 거기 2년 전부터 이미 가 있어요. 그러면 다 컴퓨터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자료도 다 가져가고 컴퓨터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한다고 하면은 검찰이 내가 형식적으로 막 모두 성역 없이 다 했다 이거를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법원에다가 나 이거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데 할 때 뭐라고 내요? 은수미 시장과 한번 내가 컴퓨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굳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적어도 검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수사에 소극적이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 성남시청 압수수색에만 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전체 뭐 검사들의 구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영장 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앞서 여러 번 이 하국장께서 이 검찰 수사의 의지가 의심된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렇죠. 발언을 하셔서 압수수색과 제가 관련해서만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을 말하는 해본 겁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자, 당초 검찰은요 남 변호사에 대해서 48시간 조사를 끝낸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새벽, 이틀 전 새벽이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곧바로 체포해서 연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사를 벌여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추궁해 왔는데 먼저 이 남욱 변호사의 입국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야? 나쁜 놈아! 네가 변호사야 이놈아!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범죄 누구야 이 자식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검찰은 일단 조만간 남 변호사를 재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이 됐는데 글쎄요.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영장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 보충을 하면 다시 불러 조사하면 다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내부 사정에 달려 있겠지만 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언론을 앞에 언론보다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남욱이라는 분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언론과 인터뷰한 게 벌써 언제입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고 남욱이 핵심 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마음먹고 했다면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왜 왔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또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했냐.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만배라는 분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사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탄핵하는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2009년에 이재명 자기가 민간 개발하려고 할 때 이재명 현 지사가 시장이 되면은 민간 개발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 큰 영향을 줬다. 안 좋은 영향을 줬다. 사업 못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 편을 듭니다. 이분이 왜 들어왔는지부터 저희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일각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경우는 이 본인이 주범이 될까 봐 본인이 들어왔다라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법조인들은 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자기 방어는 지금 다 쏟아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발언과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검찰은 일단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체포가 됐잖아요, 공항에서. 그럼 48시간 안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치지 못하면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정경에 풀어준 건데 남욱 변호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제공 혐의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700억 뇌물을 제공하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에 공동 정범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뭐 유동규 씨가 뭐 회사를 만들었는데 35억을 줬는데 혹시 그게 뇌물이 아닌가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 48시간 안에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진술만 받아가지고 안 지고요. 증거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도 계좌 추적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김만배 씨 어떻게 했어요? 700억 중에 자기가 빌려간 473억 중에 무려 83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해가지고 움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죄는 사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풀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재소한 가능성도 있고 재청구 가능성도 있고 그렇군요. 구속 가능성도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다시 불러서 알겠습니다. 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적부심에서는 다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냥 구속이 유지가 된 상태인데 남욱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풀려난 상황인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Q&A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틀 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선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확산됐죠. 성남시장 시절 조폭에게 돈을 지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났던 일입니다. 똑같은 사진을 2018년 11월 이른바 허세샷으로 허세샷,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한 사진으로 올렸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됐죠. 자, 사진이 허위로 밝혀진 이후에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는요, 김용판 의원을 넣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지금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민영배 의원님, 김용판 의원이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보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읍 의원 조용히 하세요.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본체는 그 진술서의 진정성이 있다. 이거는 조만간 밝혀진다. 자,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측은 김용판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사진이 잘못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일단 그 조폭 연루설에 대한 진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의심을 하지 않는 입장이군요. 근데 지금 이제 월요일 날 국감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돈다발 국감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됐죠. 네네. 그리고 김용판 의원이 국감에서 그거를 뭐 아까 그 진술서의 진실성을 주장을 했지만 일단 엉뚱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아 이게 진실하다고 했을 때 그게 국민들한테 이해받기 어렵고요. 김용판 의원이
서울 경찰청장 출신 아니십니까? 네. 뭔가를 주장할 때는 정말 국회의원답게 부끄럽지 않게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의 이 돈다발 사진 이 잘못 올린 것 때문에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은 약간 머쓱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서두르시다 보니까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사진부터 공개해서 그것이 또 허위로 밝혀져서 좀 머쓱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보다 본질에 치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박철민 씨라는 분, 그분이 본인의 처벌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감수하고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직자가 조직폭력배와 이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런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재명 지사 주변에는 유독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년 동안 수행비서를 했던 분이 조직폭력배의 폭력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고요. 또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곳을 경호했던 분들이 조직폭력배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시장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이재명 지사랑 같이 사진을 찍은 분 보면 그분도 또 조직폭력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조직폭력배와 이렇게 가까웠던 정치인은 자유당 이후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60년 전으로 퇴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일단 뭐 윤희석 대변인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주장을 한 내용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는 전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요. 국민의힘에서 조작 내지는 공작을 함께 한 것이다. 한 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분의 아버지가 새누리당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성남시 의원. 그러니까 그쪽 하여튼 소속 정당이 그쪽이었어요. 전달했다는 정 변호사가 성남시장 후보에 나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전달받은 김용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당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진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박철민 씨,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라고 알려진 이 박철민 씨의 아버지 그리고 또 김용판 의원에게 진술서를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까지 모두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박철민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단 직접 나섰습니다. 박철민 씨의 옥중 진술서의 신빙성을 이 박 씨 아버지가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군요. 예. 아버지 이제 사실은 박용승 씨가 시의원이요. 예, 시의원 3선이나 되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공천으로 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혹을 분명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구체적인 걸 가지고 아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아들이 뭐 평소에 거짓말은 안 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다 봤는데 사진이랑 봤는데 사진이 명백하게 틀렸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그 국제 마피아 거기 전체 이제 두목이 원래 이준석 씨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 돈을 자기가 갖다 줬다라고 하면서 20억 정도가 전달됐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사자가 지금 당장 돈을 줬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또 바로 고소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저는 이재명 지사로서 당연히 반박할 수 있는 거고 국감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기자가 기사를 써도 바로 명예훼손 당합니다. 이 정도는요 그냥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그냥 소문이 있더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틀 전에 했던 발언, 이 내용의 진위를 두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도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자, 송영길 대표의
바로 이 발언.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다라는 취지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여론이 36.2%,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5.7%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또 이 여론에 좀 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차원의 발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 말이 부작용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 들으면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럼 민주당 정권이 아닌 거냐 이런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이 55% 그 위험선이라고 설정을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정권 교체를 55% 이상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인물 교체를 치환을 해서 네. 좀 뭔가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그런 네.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글쎄요, 뭐 그 친문 이 세력들과 약간 마찰을 많이 빚어왔던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이 교체, 정권 교체와 같다라는 그런 구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용어에 대한 민감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는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단어에서 여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정된 이미지가 있어서 네. 아마 송영길 대표는 우리가 새로운 정부로 가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또 후보의 슬로건이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쪽에서 보여준 거지. 뭐 경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사실 친문 뭐 지지층하고 크게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어떤 뭐 현 정부와의 차별화 이런 의도는 아니고 네. 뭔가 좀 새롭게 우리가 민주당을 새롭게 좀 전열을 정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죠.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5.18의 아픔 앞에서 인간으로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삼천 교육대 보내고 기업인들 전부 저 재산 뺏어가지고 하고 언론 통제법 만들고 학생들 물고문하고 그거 잘한 겁니까? 잘한 부분은 잘한 거고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논란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가지고 전문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나올 텐데. 자, 지난 7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는 발언. 글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있는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윤 전 총장은요, 전체 맥락을 보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을 잠시 더 들어볼까요?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국회일은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그게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윤 전 총장은 전문가들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했던 부분, 그 부분이 잘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다라는 이제 입장 해명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발언을 좀 통틀어서 들으면은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전체 발언을 들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참 잘했다.
라는 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라고 했을 때 정치라는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 철학, 국민과의 공감대 이런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사 쿠데타, 5.18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고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길래 너무나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다시 왜 대통령에 도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권한 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즉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전문가적인 영역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잘할 수 있는 분에게, 능력이 있는 분에게 맡기겠다는 표현을 하신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분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 때 5.18에 일어났던 80년 당시에 모의 재판에서 판사로 나서서 전두환 당시 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그런 적도 있고, 저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 과정에 예를 들다 보니 그렇게 발언이 나온 건데,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의 그 통치기관, 그 통치하는 과정, 집권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설전도 날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요,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들어보실까요? 선진국에서 미국에서는요 5선 의원을 하다가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 패권으로 취급합니다. 선거 4연패였어요. 이 4연패의 주역들이 당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기보다는 새로 들어온 피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윤 후보가 문재인 후보 앞제비가 돼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건방지게 소리. 우리 국민의힘에 와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돼 있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의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또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고발장을 검찰에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웅 의원이 제가 거기에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과 무관한 것이다. 무관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녹취록 내용에는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4번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고발 사주의 가장 핵심은 과연 대검에서 자료 미리 만들어서 그렇죠. 국민의힘한테 줘가지고 네. 사주를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이 4번 이름이 언급되지만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이거 만들어줬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네.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한테 그럼 대검에 만약에 제출하려면 거기 가서 미리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 간다면은 내가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주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 못 간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름이 4번 나온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수사가 돼가지고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거기에서 문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혹시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은 조성은 씨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 통화 내용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아무 상관없는데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되니까 내가 갈 수 없다가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지시한 거니까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추정은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알겠습니다. 증거도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시간이요 모자라서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무척 차가운 바람이 불죠.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를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유원 캐스터, 자, 요즘 기온 변덕이 아주 심해요. 네,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추위가 좀 풀리나 했는데 다시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오늘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 5도 아래로 출발한 곳이 많은데요. 지금은 그나마 볕이 나면서 낮 기온 빠르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합니다. 저녁이 되면 지금보다 더 쌀쌀해지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광주, 또 대구는 17도로 예상되는데요. 아침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높아지면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은 잔잔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상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엔 너울까지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턴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요즘 단풍 즐기러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거나 등산 지팡이 등을 활용해서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수궁 돌담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수요일 뉴스 A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